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마 정신분석에 관심을 가진 분이나 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가장 먼저 대하는 게 대상관계 이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상이라는 말이나 대상관계라는 말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잠깐 나누고, 그래서 우리 서로를 아는 기회도 가지고 그러면서 나머지 공부로 진행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대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대상관계라는 말 자체가 나에게 처음 다가왔던 그 임프레션을 이전에도 우리 몇 번 나눴지만 또 한 번 리프레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요. 네. 전공은 이제 명상심리치료 전공으로 해서 이제 어디에 파트타임으로 소속돼 있기도 하고, 이제 상담과 이제 심리치료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이 이렇게 계속 오셔서 참 반갑고요. 같이 공부하게 돼서 기쁘고, 또 그림
또 하신다 그러셔서 저도 이야기 안 할 수도 없는데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정신분석 공부하면서 제가 어릴 때 소망을 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그림을 너무 좋아하고 그렸던 기억들이 좀 떠올랐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집에서 하도 잘 그린다 그래서 이제 대회에 나갔다가 와, 떨어지고 그다음부터 그때부터 그림은 잘 안 그렸던 것 같아요. 이 컴피티션이 없었으면 아주 좋은 화가가 되셨을 텐데 이 처음부터 지나친 이 경쟁에 놓였던 게 문제가 됐네요. 하여튼 정신분석 공부하면서 이제 제 안에 뭐 꿈이든 또는 상담할 때 내담자가 얘기할 때 제 안에 뭔가 이미지들이 그려지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그리고 싶은 욕구가 많이 올라가서 얼마 전에 근처에 이제 화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등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유화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요즘 그리면서 새로운 흥미, 그 다음에 어떤 내면의 세계를 뭔가 그 색채와 어떤 이미지로 제가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경험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미술에 대한 꿈으로 그냥 대체해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동완 선생님은 명상 치료를 하면서도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그리고 예술 쪽으로 또 이렇게 범주를 넓혀가는 게 어쩌면 과거에는 이게 다 통합되어 있었던 것들이죠. 철학이나 신학이나 예술이나 이게 다 어쩌면 우리가 진선미가 다 통합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너무 이걸 세분화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간 활동을 너무 부분으로 쪼개놓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활도 쏘고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이게 다 같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인데 각자 어떤 전문화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가진 기능들, 잠재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지금까지 내가 쓰지 않던 영역들을 우리가 다 발굴해서 통합해내는 작업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강성광 목사고요. 지금 현재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김동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미국에서는 누구한테 뭐 할 줄 아냐 그러면요. 미국 사람들은 조금만 할 줄 알면 할 줄 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전에 한번 지원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엑셀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엑셀 쓸 줄 아냐? 누가 했더니 할 줄 안다 그랬대요. 그래 해보라 그랬더니 클릭 해가지고 실행시키더니 짜잔 하더니 봐라 할 줄 알지 않냐? 거기에 뭐 펑션이나 이게 들어가 안 하지 그건 내가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엑셀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그러고 이제 중국말 할 줄 아냐? 중국말 할 줄 안다. 그러더니 해보라 그랬더니 니 아마 그 끝이에요. 다른 걸 하느냐는 못한다고. 그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완벽한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서 보면 사람들은 완벽한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즐기는 쪽으로 어디 뭐 얼마큼 하든지 간에 즐겨 나가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저도 이제 뭐 대상 관계라 그러면은 대상이라 그러면은 뭐랄까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나를 잘 이해해 주는 또 나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대상이죠.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다면은 경험 속에서는 아 없구나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결국은 나는 나 혼자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이제 대상에 대한 이제 경험들을 쭉 하면서 이제 나는 게 각자가 다 서로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대 수준 자체를 이제 낮추게 된 그런 건데요. 근데 대상 관계라는 이제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목회 상담 쪽에서 공부하니까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상 관계 이론이.
그냥 대상이 있고 대상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냥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구나. 이제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심리학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부터 그 대상이라는 것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 관계가 나의 심리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나 이런 것 모든 걸 다 포함한 상태에서 대상 관계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뭐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을 끼치는 딱 중요한 것인데 사실 그걸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자들의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 가지고 어, 내 안에서도 내가 스스로 이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 아니면 통합할 수 있는 것들 또 다른 외부 세계에 있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또 경험해 나가면서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식론 얘기를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인식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더 존재론적인 지평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철학적인 사조를 전제로 하고 정신분석이 태어났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프로이드가 영향을 받았던 어떤 철학 사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관심도 조금씩 넓혀가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들 앞으로 가지면 좋겠어요.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 전체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죠. 대상과의 카운터파트는 자기이기 때문에 셀프 사이클러지가 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아심리학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이 결국은 하나인데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하나인데 하나의 내가 있으므로 대상도 있는 거죠. 그 대상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상만 공부를 한다? 나만 공부를 한다? 이게 가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에스펙트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느냐 문제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합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대상관계만으로서 대상관계 이론이 성립될 수 없고 자아심리학만으로 자아심리학이 성립될 수 없고 자기심리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각각 다른 쪽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통합해내는 일들은 누구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무등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무등산을 혹은 지리산을 혹은 남산을 올라가는데 동서남북에서 등반하는 분들은 각각 다른 측면의 산을 이해하고 그쪽을 탐구하면서 계속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등반을 다 마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길이 다 하나의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쪽 길에 대한 이해, 남쪽 길, 서쪽 길은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등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정상에 오고 싶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메인으로 공부하는 이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판에서 벗어나고 내가 어느 한 측면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측면은 다른 학자들이 이걸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학파들이 이러한 보완을 통해서 정신분석 전체가 성장한다 하는 이런 이해들을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나 생각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점차 시야를 넓혀가는 과정이 우리 삶의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시야를 넓힌다고 하는 게 단순하게 정신분석 얘기라기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봤던 영역보다 내가 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통합해내는 작업이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여요. 그 대상관계 이론을 제가 좀 별로 그렇게 넓지 않은 깊지 않은 심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접근해보고 싶었던 수강 신청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이 어떤 대상과 나와의 접촉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이 기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저는 그냥 예민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생 동안 겪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지점에 이르러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어쨌거나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내가 어떻게가 만나서 부딪히고 소화 흡수 배출하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대상관계론이 굉장히 심도 있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제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 사람 이전에 자연물과 굉장히 많이 만났던 유년기 기억이 있어요.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만남이 자연물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뭐 돌이나 나무 그리고 하늘, 풀 이런 그런 대상들, 자연 대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하고 관계가 굉장히 서투른 또 취약점, 예민한 데다가 인간관계가 협소해서 이렇게 또 그리고 제가 친했던 친구가 굉장히 어리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친구로부터 흡수한 것은 아주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낼 때 뭐 섀도우 영역이나 이런 데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인제 특별히 관심이 갔던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어떤 학문 체계가 되게 마음에 많이 와 닿고 도움이 아주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지식으로 뭐 얼마만큼 도움을 흡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배워가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개인적인 어떤 전이 기저의 문제랄까. 그리고 또 대상을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성을 극복하고 잘 만나내고 내 삶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상관계 이론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은미님, 정말 귀한 체험을 나눠주신, 그러니까 많은 자연물과의 만남. 그래서 그게 어쩌면 지금 그림을 그리시게 되는 동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내 창의성이 자연과의 교류 속에 일어난 건데, 이게 자연물과의 교류와 사람과의 교류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 자연 대상과의 교류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능숙하게 해내실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서투르셨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거가 어쩌면 여기 정신분석에서는 사람만을 주로 다루는데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자연 전체를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 폭넓은 대상과의 교류가 먼저 시작되신 거죠. 그러면서 또 나와 비슷한 어떤 사람과의 대상 관계에는 사람과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의 교류에서와 다른 독특한 부분들을 체득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었다. 이제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겠어요. 오랫동안 대상 관계를 해오셨는데 사람이라는 독특한 대상들과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저도 대상관계 이론을 책으로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다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듣고 그리고 나름 저 같은 경우도 윗바사나 명상을 한 8년 정도 수행을 했었는데 관련된 그 불교 서적이나 이런 거 보면 왜 어떤 나와 나 아닌 것 그리고 나 아닌 것이 나고 내가 사실은 나라고 할 게 없고 뭐 이런 대목에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날 대상관계 이론에서 그리고 어떤 다른 심리학 책에서 대상에 대해서 정의할 때 제가 느낀 것이 그 명상에서 말하는 나 이외의 모든 것 나 이외의 모든 것이니까 가까운 엄마부터 정말 우주 끝까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까지가 모두 대상이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조금 더 읽다 보니까 자기 대상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게 내가 나를 반추해 볼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대상이라고 하나. 근데 책을 조금 더 읽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양육자로부터 혹은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어떤
영향과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말 또 핵심적인 어떤 타고난 나라는 부분과 다음에 외부에서 유입되어 내가 된 부분,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대상이라는 말이 완벽한 처음부터 나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나서 나로 되어버린 부분이 이게 자기 대상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겨우 지금 이제 이해한 게 그 주체와 대비되는 그 대상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은 대상이고, 주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어떤 생명 공통적인, 인류 공통적인 어떤 아주 몇 가지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독특하게 코웃이 쓴 개념인데, 코웃 이전에는 셀프 오브젝트 따로 떼어서 쓰거나 셀프 대시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썼는데, 코웃이 자기 심리학을 독립선언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이 셀프하고 오브젝트 사이에 있었던 대시를 빼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셀프 오브젝트라는 독특한 개념을 만드셨는데, 어쩌면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자기를 무조건 지지해주고 자기의 거울이 되어주는 대상을 셀프 오브젝트라고, 내가 필요할 때 항상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언제든지 곁에 있어주고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나를 정서적으로 다 수용해주는 이런 대상을 셀프 오브젝트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초기의 어머니 대상이죠. 이런 셀프 오브젝트가 필요하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코웃이 초기에는 셀프 오브젝트를 제한되게 자기적인 입장에 있는 내담자들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분들이 자기 심리학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셀프 오브젝트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개념을 굉장히 넓혔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나가 셀프 오브젝트를 외부에서 가지고 싶어요.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엄마를 찾아서 헤매는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엄마가 사실은 셀프 오브젝트를 자기를 무조건 지지해주는 이런 대상, 그러니까 모성적인 사랑을 해주는 이런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면화돼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머들리 러브와 파들리 러브, 모성적인 사랑과 부성적인 사랑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기 안에 하나의 기능으로서 갖춰야 되는데, 이를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양심,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컨셔스 자체도 모성적인 양심, 부성적인 양심, 이걸 합해서 우리가 이런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여러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데, 셀프 오브젝트를, 외부에 있는 셀프 오브젝트를 내면화시켜서 내가 내 안에 나를 항상 이해해주는 셀프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이것을 내 인격의 일부로서 셀프의 일부분으로 설명을 해서 내 셀프 이미지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설명하는 방법은 다른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는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나를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기죽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뜻하게 포용해주는 내 스스로의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셀프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밖에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해가는 인격들인 거죠. 그래서 외부 대상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내적인 대상, 아니면 자기 인격의 일부로서 이 기능이 살아나는 사람은 지나치게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힘들이 생겨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듣고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 삶 속에 이게 도움을 받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